좀 부동산 어떤 것 같습니까? 저는 계속 얘기를 했죠. 조정장이 될 것이다. 지금 이 시점을 칼로 단면을 쓸듯이 보면 수요가 없어진 건 맞거든요. 부동산 소비 심리가 수요가 완전히 다운된 거는 맞는. 제가 요즘 부동산 시장 보기에는 이제 기회장이 오고 있다.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내년은 완전히 기회장이 오고 있다. 올해 금리가 엄청 올랐기 때문에 터지는 경매들이 내년에 주구장창 나올 것이다. 이제 못 내는 사람들이 지금 경매 절차를 거쳐서 한 몇 달 지나야 나오거든요. 이제 경매도 겹겹이 쌓여서 지금 낙찰률도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좋은 시즌이 온 것 같아요. 내년 금리 떨어지기 전까지 딱 봄까지만. 예, 그때까지 약간 발 빠른 사람들은 좀 실거주자나 투자자나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장인 것 같고요. 지금 이럴 때 약간 금리 떨어진 긴가민가하고 이제 우리가 한 번도 고금리에서 떨어졌을 때 집값이 오르느냐 떨어지느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우상향을 믿고 있으니까 저는 금리가 떨어지면 어느 정도 수요가 다시 생길 것이다 생각해서 내년까지는 기회장이 아닐까 살 수 있는. 지금 급매물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거주자들은 다들 입맛에 사시고 있어요. 저는 금리에 대해서는 연준이 내년 3월부터 베이비 스텝씩 계속 이제 내려갈 것이다라고 점을 많이 찍어놨어요. 그게 확정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정적이 되려면 실제로 그때쯤 가서 CPI나 여러 가지 요인들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때 연준이 진짜로 내리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준이 금리를 내렸다고 한국은행이 바로 금리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어느 정도 연준이 더 내릴까지 기다려내는 것 기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게 보면 금리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내년 하반기쯤 가야지 한국은행은 금리를 그나마 조금은 내릴 수 있다, 혹은 0.25 정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금리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주담대 같은 거. 그런 거 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시중금리가 일단은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으니까 미 국채 영향을 좀 받죠. 벌써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부동산 소비 심리까지 전달력이 있는가라는 걸 보면 아직은 미품이다. 거기까지. 저는 궁금한 게 네. 보통 이제 언론들도 그렇고 전문가들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이 파월이 내년에는 기준금리를 그렇게 이제 한 3번 정도 인하할 것이다 라고 직접 얘기한 것처럼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피어스님 얘기한 것처럼 그걸 직접 언급했다기보다는 그 위원들이 찍은 점도표가 그렇다는 건가요? 제가 이제 그 블룸버그를 충분히 저는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시사했다라고 돼 있어요. 파월이 금리 인하를 처음으로 몇 년간 처음으로 시사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언급한 게 아니라 잘 보면은 이 점도표대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리겠다가 아니라 점도표대로 될 수도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시사했다고 돼 있어요. 하지만 네. 그 점도표대로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점도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시점으로 봐서는 점도표대로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10년물 국채금리, 미국 그 10년물 국채금리가 그 대출금리하고 연관성이 굉장히 깊거든요. 근데 파월의 이러한 그 금리 인하 시사를 기점으로 인해서 4% 이하까지 떨어지고 3%대 후반에서 계속해서 안착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그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혼란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파월도 그렇지만 이 바이든 행정부도 그런 혼란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저는 뭐 0.25 베이비 스텝으로 한 3차례 정도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더 빠르고 더 급격하게, 그리고 뭐 0.25가 아니라 저는 뭐 빅스텝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사실은 지금 시점으로 보면 미국채 가격이 이제 금리가 떨어지는 걸 보면 어떤 식으로든 달러의 이제 가치 제고를 더 이상 안 할 확률은 되게 높아진 건 맞거든요. 가치 제고라는 게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혹은 금리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할 확률은 높은데, 근데 그거는 파월을 아끼는 거예요. 실제로 3월쯤 됐을 때 이게 뭐 물가가 안 잡히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자기가 지금 확정되듯이 얘기해버리면 물러날 구멍이 없기 때문에 일단 시사하는 걸로 했고, 그때에 대해서 실제적인 경제 여력을 보고 금리 인하를 시작하든지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추세가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더 올라갈 일은 없겠네요, 거의. 지금은 그렇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달러 가치가, 그러니까 유가를 봐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달러 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금리를 올리는 게 최선이에요. 연준이 그걸 못했다가 프로까지 올린 게 역사상 있잖아요. 볼 포커라고. 그래서 일반 시민들한테 권총으로 맞은편까지 했어요. 근데 달러 가치가 내려가면은 이제 원유 가격은 올라가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달러 가치가 내려가면 금리가 낮아지면 원유 가격은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달러 가치가 내려가니까 이런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자세하게 좀 풀어서 또 얘기를 할 거고요. 네. 네, 얼마 전에 엊그저께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그 미국 연준 물가지수가 굉장히 좋은 수치로 나왔어요. 처음으로 하락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다시 한번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생각보다 빠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 금리 인하에 대한 이 요인이
이 동기부여가 충분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뭐 미국도 사실은 내수 시장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물가를 계속 올려서 경기가 죽으면 걔네들도 기업들이 버틸 수가 없고요. 그리고 국민들도 사실은 대출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주택이나 그 금리를 어떻게 다 계속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물가 상승률이나 고용률이나 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금리는 내려가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 근데 다만 시기가 문제다. 근데 빠르면 3월, 뭐 늦어도 2분기 내에는 떨어질 건데 벌써부터 이제 대한민국도 떨어지고 있잖아요. 또 실질 금리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주택 시장은 아마 다시 좀 살아날 가능성이 많지 않겠나. 거래량만 좀 풀어줄 수 있는 정책 완화만 해준다면 아마 금방 어느 정도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뭐 금리는 지금 시점을 봤을 때는 일단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대해서 확실히 액션을 취하는지는 짚어보고 그리고 움직여도 충분하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바로 하듯이 금리를 또 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시차가 존재를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금리를 봤을 때는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되지만 이 금리가 내림으로써 부동산이나 자산 가격이 추세적으로 오를 수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그건 쉽지 않아요. 금리가 얼마나 더 내려갈지는 모르겠으나 적정한 선에서 전에처럼 제로금리나 이렇게까지는 떨어지기 힘들고요. 적어도 2%나 3%에서 이제 마무리가 될 텐데 특히 한국은 3%에서 정도에서 마무리될 확률은 되게 높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금리가 드라마틱하게 내려가지 않는 이상에는 유동성 공급에는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금 정부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이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증가나 이런 것들. 물론 소상공인이나 이런 대출이 너무나 크게 리스키하기 때문이기도 하나 뭔지 자기도 어디서 터질지 잘 모르기 때문에 나름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주택담보대출 이런 것들도 지금 약간은 리밋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인 상승은 아직까지는 요원하다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어우러지면 그럼 언제쯤 추세적이 될 수 있는가 보면은 일단은 매매와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 딱 붙어야 돼요. 그게 붙으면 여러 가지 세금이나 이런 거에 이슈가 있더라도 투자자들이 먼저 매정갭을 보고 덤벼듭니다. 그런 사람들이 덤벼들어서 어느 정도 상승이 될 때 적어도 6개월이나 1년 이상 그러한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을 때 그래도 모험심이 있는 무주택자들 실수요자죠. 이런 분들이 이제 다시 참전을 하고 그런 식의 선순환이 아니면은 이게 추세적인 거는 되게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짚어야 되는 거는 그동안 실수요자인데도 불구하고 영끌이든 뭐든 어떤 식으로든 매수를 한 사람이 생각보다는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특례 자금이나 이런 류의 진짜 특례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평생에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때 많이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부동산 소비 심리와는 또 다르게 진짜로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절대수가 조금 줄지 않았겠는가 이런 것도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부동산 소비 심리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흔들린 갈 때입니다. 갈 때. 지금은 뭐 70, 60이까지 꼬로 박아 있지만 진짜로 연준이 금리를 실질적으로 인하하는 순간 소비 심리는 슬슬 100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그게 추세성을 띠는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 요인을 좀 놓고 볼 필요가 있다. 이게 매매가랑 전세가가 붙는다는 게 대략 괴리율이 한 몇 퍼센트 정도? 전체 우리나라 전체 평균이 60%가 넘어가면 그 집값에 네. 전세 가율이 60%가 넘어가면 네. 그때는 딱 붙어 있는 게 그래요? 예, 왜냐하면 평균이 넘어가도? 60%이기 때문에 재건축은 형편없죠. 사실 30%뭐 이렇게도 안 되니까 지방으로 가면 좀 높을 확률이 있고요. 그리고 서울 핵심지는 이렇게 또 해서 그걸 평균 때렸을 때 60% 정도면 평균이 예, 서울의 구축 15년 차 되는 구축 같은 경우에는 아마 2억 내외로 살 수 있는 그런 갭이 딱 붙죠. 그 정도 되면은 2억 정도는 사실은 부부가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갖고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보통 한 9억, 10억 정도라고 하면은 2억 정도면은 한 80%까지 그렇죠. 이제 그렇죠. 되면은 네. 이제 거의 붙는다고 보면 네. 되겠네요. 투자자 입장에서 구축의 경우. 갭 투자 많이 해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10%요. 예, 그러니까 매매가랑 네. 전세가가 10% 정도 차이 나면 제일 좋은 매물로 보거든요. 그렇죠. 그 10% 이내 매물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 9억짜리 집인데 전세가가 8억. 2천 이런 집들 찾으려고 야,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있어요? 근데 예전에 그건 핵심지는 아니에요. 그 임대차 3법 같은 경우가 네. 이제 막 시작이 됐었을 때 전세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오고 전세난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어요. 임대차 3법 통과 후에. 네. 그런 그 당시에는 높아진 전세 가격인데 그때 당시에 그 집값은 그렇게 이미 폭등한 상태 이유다 보니까 전세 가격만 올라가던 추세에서는 이런 가격이 나왔었고요. 맞아요. 통상적으로는 아, 서울 기준으로 했었을 때 굉장히 높았었던 적이 80% 이상이었던 적이 있었고요. 통상적으로는 한 60에서 70%. 이게 하락기 때도 매매가 하락기 때도 전에 올랐던 전세가 때문에 이런 경우를 만날 수 있고요. 제가 1월달에 그렇게 20% 차이로 저는 샀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지금처럼 매매가가 안 오르고 전세가만 오를 때 그럴 때 또 다시 이런 기회가 올 거예요. 갭 투자라는 투자법 자체가 굉장히 많은 수익을 담보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많은 리스크도 동반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역전세장이 나고 하락장이었을 때 가장 먼저 큰 타격을 받고 시장에서 사라지신 분들이 굉장히 높은 전세 가격을 바탕으로 투자를 시작하신 갭 투자자분들이세요. 네. 운 좋게 살아남으신 거고. 이미 역전세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크게 위험도는 많이 사라진 것 같고요. 이제는 갭 투자는 어느 정도는 이제 할 수 있는 시즌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능력이죠, 능력. 결국은 이것도 다주택자 그 취득세가 좀 풀려야 갭 투자도 맞아요. 가능해 보이고요. 뭐 전세가도 이제 역전세 없어지고 지금 기존에 이제 최고가 전세랑 지금 비슷해진 상황이고 역전세마저도 한 2, 3천만 메꾸면 되는 정도로 거의 없는 상황이고 서울에 있는 것도 역전세 안 맞았어요. 지금 전세가가 다시 올라가서 거의 비슷해졌어요. 서울에 사실은 평소에 돈을 좀 아껴두고 좀 시드를 모아놓은 상태에서 버티면 또 좋은 날도 오고 힘든 날도 오는데 힘든 날을 대비해서 좀 아껴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이 이제 큰 자산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뭐 돈이 뭐 여윳돈이 한 5억씩 있다 이러면 막 쓰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돈 좀 벌었다고 역전세 올랐다고 막 써제끼면 뭐 저번 하락장 때 역전세 맞고 이제 네. 역전세 1억만 맞아도 이게 막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뭐 1억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생돈 1억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주담대도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계속 작년 내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쉽지 않다. 서울에는 보통 역전세를 2억 3억씩 맞거든요. 한 채에. 그럼 두 채만 있어도 사실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 돈을 확보를 해놓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계속 이 얘기를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무세라고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어떤 위기에 빠질 수 있는지는 확실히 인지를 했고 그걸 핵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당당히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이것도 운이 좀 작용을 하는 건 맞아요. 저는 항상 대비하고 있었어요. 대비인데 이렇게 되면 자, 이걸 제가 대체 역사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기서 하남을 샀는데 그게 오르긴 했는데 역전세가 안 풀렸어요. 여전히 그게 한 5천에서 1억 사이가 났다. 네. 이래버렸어도 아마 힘드셨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분양권 같은 거 들고 있는 거 좀 팔고. 좀 팔고. 네, 역시 아니, 대비인데 그리고 이거. 분양권이 또 거래가 저도- 돼요? 그 지방 분양권 아니에요 그거? 지금 무피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거래는 잘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손해는 감수할 수도 있는 거죠. 손해로 만피로 던지고 팔 때는 돈을- 팔면 되는 거죠. 돈을 만들겠다. 네, 이런 거죠. 그거 평소에 절약해서 현금을 좀 모으는 계속 습관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이게 천편일률적으로 10%의 여력 현금을 확보해라 이런 것도 의미가 없고요. 내가 지금 인생에서 어떤 라이프 시점을 끊고 있는지 그리고 곧 서울이나 이렇게 좀 더 이제 비싼 데로 이사를 해야 되는 네. 수도 있으니 그렇게 되면은 돈이 더 필요한데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피로도 던질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경험치를 쌓으시고 그리고 꾸준하게 본인 스타일에 맞는 누군가 영상이나 책이나 이런 것들 탐독하셔야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죠. 조금 더 극단적인 얘기 하나 해드리면 제가 서울에도 집이 있고요. 경기도에도 집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저는 이번에 서울 쪽에 이사를 갈 거고요. 월세로 갈 겁니다. 왜냐? 주담대를 내는 것보다 월세가 더 싸기 때문에 그래요? 주담대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5억을 주담대를 받는다. 그러면 이자가 몇백이 나오잖아요. 그것보다 조금 더 작고 뭐 그럴 수 있지만 제가 아파트 갈 돈으로 차라리 월세를 빌라를 가버리면 그건 나쁘지 비슷한 않죠. 조건에서 비슷한 지역에 지금 같은 때는 저도 이제 막 현금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월세로 가고 나중에 이제 장이 좋아졌을 때나 금리가 떨어졌을 때 다시 제가 사는 집으로 들어갈 수 요거 있도록 지금 좋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몽테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 자세로 하면 또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역시? 공태까지 이겨낼 자세로 해야 됩니다. 사실은. 요즘에 많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부동산 PF가 네. 터지면서 태형건설 터졌죠. 네, 워크아웃 신청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공급이 굉장히 줄 거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오고 있다. 오히려 좋다. 네. 공급이야 어차피 태형건설이든 PF 자금이 망했다고 하더라도 인허가 수만 보더라도 이미 줄어드는 건 확정적이고 그 사람들이 다- 외에 이제 좀 심리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워크아웃이 이렇게 건설사들이 줄도산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심리적인 부분들도 좀 많이 죽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근데 제가 보기엔 산업은행에서 또 대우건설처럼 잘 살려주지 않을까. 예. 우리가 옛날에 IMF 뭐 한보사 이럴 때 이후에 대기업이 망한 게 없어요. 대부분 다 살려줬기 때문에 왜냐면 거기에 종사자들 때문에 그리고 또 마침 또 대선도 있고 총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살려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저도 이런 뷰랑 좀 비슷하게 보는 게 어차피 지금의 이런 조정장과 정체장은 제가 블로그에도 글을 썼지만 이미 예상이 됐었어요. 제가 작년 10월부터 이제 정체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특례보금자리론하고 50년 주담대를 폐지한 다음부터는 시장 내의 유동성이 메말라가다 보니까 내년 초에 이제 신생아 특례라든가 어떤 유동성 공급 형태가 있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정체될 수밖에 없다라고 썼는데 그게 지금이거든요. 네, 그게 지금이고 이제 내년부터는 신생아 특례라든가 다양한 정부 정책 같은 것들이 다시 한번 시작이 되고 그리고 금리 인하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시장 내의 유동성이 증가가 되면서 다시 주택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거시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거시적인 부분들 유동성이라든가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됐었을 때는 뭐 주식이 먼저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서 부동산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듯이 그래서 제가 지금 주식에 몰빵을 해서 돈을 잃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내 말은 부동산만 정확하진 하세요. 않다. 그럼 부동산만 하세요. 부동산. 또 특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 특례가 또 도화선이 될 거고요. 지금 사실 거래 절벽을 좀 사실은 좀 좋게 보고 있는 게 이게 정부가 약간 규제를 완화해 줄 수 있는 좋은 명분이 되지 않을까. 뭐 지방 분양권도 좀 풀어주고 이번에 국토부 장관이 취임을 했을 때 네, 그 취임사에 대한 워딩만 보더라도 규제 완화에 포커스를 맞추겠다라는 워딩이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하게 된다면 진짜 윤석열 정부의 그 공약대로만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투자자, 그러니까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있어야지 시장은 상승을 하거든요. 한때는 그게 실수요자였었고 대부분의 시기는 다 투자자들이었어요. 투자자들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시기가 주택 상승에 대한 이 상승력이 굉장히 강했는데 지금은 투자자들은 취득세어들 때문에 시장을 이끌어가는 투자 주체가 많이 사라진 편입니다. 이게 만약에 규제 완화가 된다면 이게 총선 전일까요 아니면 후일까요? 전에 풀 수 있는 건 풀고요. 총선 후에 풀 수 있는 전에 풀어서 유리한 거는 전에 풀고. 이제 그 과반을 넘어서 이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은 어쩔 수 없이 총선 이후에 풀 거고요. 왜냐면 총선에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는 뭐 여당이 과반을 차지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풀 수 취득세 있는 같은 거고. 음. 그리고 그게 안 되더라도 이제 사실은 풀 수는 있어요. 뭐 시행령법으로 풀 수도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무리수기 때문에 안 두겠지만 너무 안 좋으면 둘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이유가 될 거고요. 통과를 안 해도 국회 통과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완화 정책들은 아마 그냥 전에 많이 풀 거고 이제 박상우 이제 국토부 장관이 나왔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또 몇 가지 정책은 나오지 않을까. 그게 이제 거의 당근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총선이나 대선 주변으로 해가지고 정부의 워딩은 극단적으로 뭐 이렇게 규제를 완화한다든가 규제를 한다든가 이러진 않아요. 정부는 왜냐하면은 이게 투표랑도 연관이 있다 보니까. 다만 이제 총선을 준비하는 여러 국회의원들이 각 지역마다의 개발 호재 같은 것들을 막 뿌리기 시작하죠. 자기네 득표에 유리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에 지하철을 놔주겠다, 여기에 새로운 뭐 급행을 놔주겠다, 개발을 하겠다 이러한 것들로 예전에는 상승장 때는 그런 개별 호재만으로도 시장이 굉장히 크게 상승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번 장 같은 경우는 총선 내에서 이제 정부 여당도 굉장히 무리수를 둬가면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뭐 김포를 서울로 편입한다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한번 시도를 했었지만 과연 이게 될까라는 의문점이 있고 이게 된다라고 했을 때 또 더 큰 부작용 같은 것들도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 화두를 시장에 던지기보다 이대로 흘러가는 상태에서 이제 총선에 이제 그 후보들이 개발 호재들을 내놓지 않을까. 저는 시장에 있어서는 좀 미미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의 시장의 방향성은 거시적인 부분들이 좀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지 개별 호재들이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이제 총선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여당이나 야당의 승패가 좌우가 되는 시점에서 이제 정부에 대한 방향성 같은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만약에 이게 여당 쪽에서 뭐 과반을 뭐 넘게 차지한다. 솔직히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경우에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좋아요. 그러니까 규제가 완전히 쭉 풀릴 명분이 가능성도 생기는 있고. 일단 발표한 규제만 풀어도 훨씬 좋은 상황이 되고요. 발표 총선이 해놓은 굉장히 것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또 야당이 발목 잡고 있는 재건축 뭐 이런 그 분양권 실거주 완화책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라든가 취득세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야당이 뭐 과반수 이상을 다시 한번 차지하게 된다면 좀 동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죠. 총선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저번 대선 결과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총선 결과도 그만큼 중요한 지금 시즌이 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 자체가요. 과거하고는 다르게 과거는 시장의 유동성이 이끌어갔거든요.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에서 시장 내에 돈이 막 유동성장이어가지고 조그마한 호재에도 굉장히 큰 상승력을 보였는데 지금은 시장 내 유동성이 굉장히 메말라가고 있어요. 이 메말라가다 보니까 정부의 컨트롤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정부의 방향성이 규제 완화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심리가 살아날 수밖에 없고 지금 바꿔 말하면 정부 정책이 시장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져가는 중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동성이 말말라가고 있어요. 저는 신생아 특례도 아쉬운 게 지금 만약에 이 신생아들이 예전처럼 출산율이 높아가지고 신생아들이 굉장히 많이 태어난 상황이었으면 신생아 특례도 되게 효과가 좋았을 건데 지금 출산율이 정말 이게 나라의 존망을 걱정할 정도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신생아가 얼마 없는 상황에서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특례가 나오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신생아 특례는 물론 대충 이제 부부 합산 8,500 연소득 이하면 뭐 1.5%에서 뭐 2% 정도 이 수익 금리가 그렇게 되고 부부 합산 8,500이 넘어가면 아마 그거에 플러스 1% 정도 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정책이 이제 출산율 제고를 하기 위한 정책으로 모든 정책이 다 바뀔 거예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뭐를 갖다 대도 출산율이 높아지는 게 뭔지가 우선순위가 될 겁니다. 근데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일단 신생아 특례 대출을 했는데 그거를 받겠다고 결혼을 하고 애를 내년 연말까지 이게 왜냐면 지금 마음을 먹어도 결혼을 하고 정말 빨라야지 내년 연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진짜 이게 유동성이라고 불리기에는 너무 좀 약하지 않을까 아마 하는 그 생각이 임신 증명서만 가져가도 아마 될 겁니다. 대출이. 그럴 수도 있고. 네. 네. 근데 부부가 돼야 되니까 이제 가족 증명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더 센 정책이 제가 나올 그런 거고. 태아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임신 그래요? 중인 태아인 우리 경우는 청약은 막 태아도 청약은 되고 되죠. 그랬는데 청약은 자녀 아마 수의 바뀔 수도 확률인데, 있어요, 그것도. 대출 관련해서는 더 센 정책이 계속 나올 그 거예요. 태어난 그래서 다시 하면 되죠. 네. 요것만 이제.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경험을 어느 정도는 했고 투자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경매나 이렇게 싸게 그 가격 대비 싸게 하는 건 무조건 이득이 맞고요. 안전 마진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내가 산 시점 이후에 추세적으로 부동산이나 자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유동성 장세에 정부 정책이 폭탄처럼 규제가 가해져도 어쩔 수 없이 상승이 되는 그러한 장세에서는 내가 어떤 거를 눈 감고 찍어도 유동성을 받아먹고 부동산은 부피가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신용화폐나 그리고 달러 그 가치, 달러 그 금리, 미국 연준의 금리, 그리고 환율, 그리고 우리나라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유동성이 얼마나 쏟아져 나오는지를 보면 그냥 자동적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 타이밍이라는 것은. 근데 그런 거를 알려면은 일단은 경험치를 좀 쌓으셔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금리나 환율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돼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리고 경험치가 쌓이면서 금리나 이런 것들에 계속 스터디, 그리고 금리는 민감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어느 기간에 금리가 어떤 식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까지 지금 갑자기 내렸다 갑자기 오르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만 알아도 어느 정도 타이밍 그리고 내가 죽지 않을 만큼의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치는 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그럼 내년에 이제 세 분 다 다주택자신데요. 네. 전 다주택자분들이 내년에 이 부동산 투자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래서도 많이 얘기를 드렸고요. 메이저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보통 올해 이번 장 같으면 2016년, 15년 이런 데서는 무조건 가진 돈을 가지고 갭 투자를 무조건 했어야 되거든요. 사실. 근데 내년쯤이 그런 장세인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 대신에 어느 정도 금리가 내려가면 소비 심리가 살아나는 걸 맞거든요. 그때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물건 중에 좀 생각보다는 덜 상승을 했고 요거는 좀 돈을 가지기 위해서 좀 매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물론 부동산 규제나 양도세나 세금이에요. 세금이 약간 완화가 돼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저는 포트폴리오 조정을 할 요령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포트폴리오를 해서 제가 하는 거는 저는 이미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현금을 압도적으로 많이 확보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제가 생각하는 기회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금액이 낮아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실거주 가치라는 전세 가율이 높아지는 것을 보고 서울의 핵심지나 이런 데 보고 괜찮은 것들을 하나 또 사두는 게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지금 투자 마인드입니다.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조금 메이저 지역이 아닌 대권은 네, 조금 좀 정리를 정리를 해가지고 하고, 현금 확보를 한 후에 그렇죠. 좋은 시기가 왔을 때 네네. 좀 핵심지에서 네. 핵심지급에 있는 부동산 투자를 그렇죠. 한번 노려보겠다 예. 하는 그리고 거군요. 이게 여러 채, 특히나 서울 여러 채는 핵심지를 제외하고 서울 여러 채를 갖고 있으면 핵심지도 아닌데 세금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규제나 이런 거에 너무나 민감하게 되더라고요. 네. 오히려 서울 걸 갖고 있으려면 서울 예. 핵심지. 그래서 차라리 정리를 하고 다주택자는 그대로 유지를 할 겁니다. 이제 월세나 이런 것들도 이제 받는 게 있으니까. 근데 서울에서는 굳이 여러 채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서울 핵심지 이야기죠. 강남이겠죠. 하여튼 그런데 한번 내가 살 수 있는 데를 하나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수도권이나 이렇게 해서 좀 낮은 가격대로 월세 수입이 있는 것으로 좀 수익형 부동산. 네, 계속 그걸 들고 있는 게 있으니까 계속 유지를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산 서울 이제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지금 파는 순간 저는 한 70%의 양도세를 물고 거의 기부업을 할 판이에요. 일단 이런 것들은 잘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언제 이거 낮은 가격에는 못 판다. 높은 가격에 왔을 때 판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어느 때 팔아야지 세금이 덜 갖다 낼 수 있는가. 수익보다는 예, 오히려 이게 세금. 엄청나게 양도세 중요하다. 일반 가세로 예. 바뀌었어. 바뀌었는데
그것도 다르지 않나 지금. 그것도 이제 사실- 순서를 정해서 팔면 돼요. 되게 주택수를 줄일 수 중가가 있으면 사라졌으니까요. 줄일 수 있으면은 좀 수익이 없는 것부터 이게 어렵긴 한데 없는 것부터 팔고 그다음에 한두 개 남았을 때 제일 비싼 걸 팔면은 양도세 중과를 조금 덜 받을 수는 있는데 그렇죠. 그런 근데 수들을 양도세 중과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가 없어졌어. 다시 얘기해. 그렇죠. 일반 가세로. 일반 가세인데 이제 일반 가세조차도 싫으면 이제 네. 그렇죠. 그나마 절세할 수 한두 있는. 개 절세할 수 넘기면 있는 이제 거. 중과가 있을 때는 거의 맥시멈 70%까지 낼 수 있었는데 네. 중과가 없어지면서 맥시멈이 40%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일반 가세. 예전에는 45%니까. 45%에 30% 중과였으니까 75%였어요. 그럼 이제는 맥시멈이 45%로 바뀌어. 더 대박은 75%는 지방세 10%예요. 75%에 7.5%라면 그러면 82.5%네요. 네, 그러면 없어 물론 할 수가 없어. 물론 뭐 그렇게 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45%면 10억 이상의 수익이 나는 상태에서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그렇죠. 상태에 단타로 팔았어야 했을 때가 가능한 거니까. 근데 하지만 그만큼의 폭탄의 중과세를 매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쨌든 그래서 중과가 없어져서 거의 30% 지금은 가까이 중과가 없다 낮아진 보니까 거네요. 42에서 45%가 새로 신설된 걸로 알고 있는데 최고가 42%.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과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절세를 할 수 있는 뭘 먼저 팔고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겠다. 이런 이제 생각. 사실 마음 비우고 있어요. 이제 일반 가세 정도는 그냥 내자. 리차프님은 그렇죠. 내년 계획이 어떠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서울 쪽에 자리 잡는 게 목표인데 이제 어쨌든 저는 좀 시장이 좋으면 많이 오른 가격에 좀 팔고요. 일반 가세로 팔고 저도 약간 필수님이랑 비슷한 게 구축이나 빌라 같은 거 저는 좀 금매나 경매로 받아서 약간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경매에 좋은 물건이 나오면 네네 그런 거 이제 빌라 같은 게 아직 인기가 없으니까 빌라나 구축 같은 거 이제 수익형으로 월세를 좀 받을 물건을 좀 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인테리어 쪽에 좀 기능이 있으니까 리모델링을 좀 싸게 해서 월세를 많이 받는 쪽으로 이제 약간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그래도 저는 계획입니다. 부동산으로. 진짜 빌라 같은 경우는 요새 빌라 선호도가 많이 낮아져가지고 진짜 좋은 예, 기회가 남들 안 살 때 싸게 살 수 있으니까요. 월세 받는 것도 문제가 없고 빌라 수요도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빌라를 전세로 들어가는 건 되게 많이 이제 좀 꺼려하는데 네. 그래도 월세 같은 경우는 네. 오히려 선호도가 맞습니다. 더 많아질 수도 있겠네요. 저도 이제 월세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빌라를 찾게 되더라고요. 음. 예, 주인 세대라든지 이런 거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빌라도 이제 사실은 공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또 빌라 시즌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빌라도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저는 관심이 많아요. 구축을 사서 좀 인테리어 깔끔하게 고쳐서 월세 받는 거. 수익형 부동산을 네, 네. 조금 확장하는 네, 맞습니다. 방향으로. 광장님이 오셨는데 네이마리님까지. 네이마님 얘기하세요. 아니요. 저도 얘기할까요? 그래. 잠깐 그럼 광자님 오셔서 보시라고 하고 네이마리님 오케이, 마지막으로 오케이. 그날 것 같아요. 그럼 그냥 찍고 있으면 되겠네요. 들어오세요.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아유, 여기 잠깐 앉아 계시면 돼요. 네. 그동안 아유, 네. 반갑습니다. 2시간째 촬영 중에 막빠집니다. 자, 네이마님. 네, 그럼 네이마리님은 내년 부동산 투자 계획이 어떠시나요? 일단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된다면 내년에 이 신생아 특례 같은 경우가 다시 실수요자들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억 이하의 주택들 위주로 해서 좀 선별적으로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뭐 고액 핵심지 투자자 이런 것들보다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많이 낮아진 것들, 혹은 서울의 핵심지들에 대한 회복력이 굉장히 가팔랐거든요. 근데 그 외에 상대적으로 회복력이 더딘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권으로 조금만 나가더라도 저 서부권 쪽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시흥이라든가 뭐 광명 아래쪽이라든가 김포라든가 인천 쪽, 물론 의정부라든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아직까지 회복력이 서울의 핵심지에 비해서 굉장히 더뎌요. 네, 굉장히 더딘데 이러한 곳들의 좀 신축 아파트들, 9억 이하 아파트들을 좀 사놓는다면 어느 정도 조금 수요가 있고 좀 회복기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그런 주택들을 좀 한번 관심 있게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다주택자분들이다 보니까 다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취득세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네. 쉽지 수익형 않아. 부동산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아까 네이마리님이 지금 얘기하신 것도 이게 취득세가 어느 정도 풀린다는 전제 하에 얘기를 하신 거죠. 네,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살 수가 없어. 네, 총 금액이 적은 뭐 빌라라든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요즘에 뭐 신속통합계획이라든가 모아주택 관련해서는 뭐 경매로 매입하게 되면 실거주 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해보는 것도, 왜냐면 그런 것들은 이제 취득세 중과를 맞아도 그렇게 크지는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든가, 아니면 요즘에 오피스텔 관련해서 말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뭐 생활용 숙박시설이 2020년, 2021년도에 굉장히 많이 분양을 했거든요. 그게 지금 다 경매로 넘어올 판이에요. 입주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특히나 그때 좀 옥석이 있으면 괜찮을 만한 이런 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득세어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요. 그거 괜찮은데 경매로 또 접근해서는 네. 나보죠. 그리고 지금 이제 보시면은 세 사람이 다주택자가 맞아요. 근데도 각각의 지금 내년도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할지에 대해서는 각자 다 다릅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료 컨설팅이든 뭐든 각자의 이제 지극히 주관적인 그런 재무 계획이나 삶의 계획에 입각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라고 이걸 보시는 분들도 계속 참고를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 중에서 누군가를 따라서 저 사람처럼 해야지 오산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요. 자기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고 그리고 경험치를 계속 늘려가는 것이 계속 답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아까 그 네이마님 말씀하신 것 중에 아까 뭐 모아주택, 뭐 실거주 의무 없고 취득세 중과 없고 한 게 그 모아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다는 건가요? 그 오세훈 시장이 지금 전형적으로 밀고 있는 게 신속통합계획하고 모아주택이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모아주택 관련해서는 실거주 의무가 원래 없어요. 다만 신속통합계획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이게 되면서 신속통합계획이 통과가 돼가지고 네.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이게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거기는 실거주 할 사람만 매수매도가 가능해요. 신속통합은? 네, 모아주택은 상관이 없어요. 실거주. 모아주택은 상관없고.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이지 않거든요. 취득세 중과도 안 되고. 그렇죠. 여기는? 아니요. 취득세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니까 취득세 중과는 중과는 다만 되고. 전체적인 이 금액 자체가 작다 보니까 취득세 중과를 맞더라도 얘네들은 뭐 2, 3억이면 사니까 네, 취득세 중과를 맞더라도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죠. 저는 자 내년에 사지 마. 네,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 앞날도 전망이 안 되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이거 뭐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그냥 서울 수도권만 본다 그러면은 올해보단 괜찮을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올해 무너진 게 공급보다는 금리잖아요. 금리의 영향이 좀 컸다 생각하는데 서울 수도권에서 이제 수도권도 위치마다 다르겠지만 인천 쪽은 좀 애매해요. 인천은 내년에도 공급이 좀 많으니까 그거는 좀 지역별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 쪽에서는 올해보다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대한 배경은 일단 공급은 좀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이제 2년 3년 봤을 때도 공급이 좀 줄어든다는 시그널이 팩트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수치로 나오고 있고 공급은 일단 그렇다 치고 금리 부분을 봐야 되는데 금리는 전망이 좀 어려우니까 일단은 지금 현황으로 봤을 때 올해 10월에 비해서도 지금 금리가 거의 한 1% 정도 떨어졌거든요. 금융채도 그렇고 국고채 금리도 떨어지고 있고 주담대도 실제로 최근에 기사 나온 게 하단이 3%대까지 나왔잖아요. 주담대 대출 금리가 1%라면 한창 5% 올라갔을 때 비해서 거의 1, 2% 떨어진 거니까 이제 피어 선생님도 종종 말씀하시지만 그 수익률 개념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월세가 고정이 돼 있을 때 금리가 2% 떨어지면은 자산 가격이 확 올라가야 되는 게 당연한 이치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DSR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서울에서 자가가 50%, 비자가 전월세가 50%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주택 매수의 잠재적인 수요가 나머지 50%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 중에서 과연 집을 못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집을 안 사는 사람이냐, 그거를 고민을 했을 때 서울에서 평균 수치가 9억에서 10억 하면은 그 스트레스 DSR을 통과를 못해서 집을 못 샀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 스트레스 DSR은 나오는 금액이 볼륨이 작아서 그러니까 금액이 줄어드니까 작년에도 주담대 봤을 때 DSR을 보긴 봤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집을 못 샀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못 산 층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 당연히 스트레스 DSR이 들어가면은 이제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는 하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뭐 어떻게든 사람들이 되게 똑똑하잖아요. 어떻게든 방법을 다 찾거든요. 대출에 대해서는.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왜 그 과거 정권 때 15억 이상 주담대 금지했잖아요. 근데도 다 샀잖아요. 사람들 어떻게든. 그리고 투자 수요가 엄청났죠. 그렇죠. 담보대출 뭐 20% 40% 이렇게 했는데도 막 10억 20억짜리 아파트 다 사고 그런 거 보면은 DSR이 당연히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게 메인 이펙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주택자신 건 맞잖아요. 본인 이제 스트레스가 아주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여기 다 다주택자. 네. 근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DSR에 안 걸리게 그 대출을 이렇게 회피해서 받아놓는 방법들이 다 있거든요. 얘기해 주세요. 네. 실질적으로 높아진 전세가를 바탕으로 하게 되면 그게 큰 자금 없이 내지 말고 어차피 하죠. 이게 높아져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만약에 그냥 내가 실거주가 아니고 이제 전세를 놓는다. 그럼 네이마님 말씀처럼 DSR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갭 투자라고 하는 건 대출이 안 들어가니까. 실거주로 내가 담보대출 받아 들어갈 때 그때가 이제 DSR에 걸리는 건데 그러면 그때 진짜로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사는 사람도 집을 사고 싶으면 굳이 내가 실거주 안 하고
전세로 줄 수 있는 예보로 예보를 할 수 있다. 여러 아니면 방법이 있다. DSR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또 고민을 해야 됩니다. 뭐 아시는 것 같은데 왜 얘기를 안 하세요? 찍고 있어가지고 이거. 아니 뭐 얼굴에 안 나와요. 그런가? 네. 뭐 한번 뭐 이게 저 같은 야구 경우는 네. 저 같은 경우는 실거주 할 때에서 그 사업자로 담보대출 받았거든요. 아, 네, 사업자로 하면 DSR이 그렇지. 들어가지 않으니까. 네, 아 그러면 그거는 뭐다 그 정확히 내부 처분도 나오긴 하는데요. 네. 괜히 또 이렇게 해야지 조금. 뭔가 있는 것 같고 네. 요 맥락을 제가 잘 해서 편집을 드릴게요. 그래서 사업자로 하면은 사업자가 금리가 높은데 받았던 이유는 DSR이 안 걸리니까.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한도가 높고 이자만 내도 되니까. 네, 그래서 했던 거고. 그렇게 사람들 규제 심할 때 다 그렇게 받았거든요. 지난 정권에 대출 규제 들어갈 때도. 이 말씀이 맞는 게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다 매매 사업자 아니면 법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어요. 예, 부동산 투자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 여기서 제대로라는 건 투자를 잘 받기 위함이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아마 여기 다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예. 추가로 이제 저는 법인까지 만들어서 법인 대출은 또 별개잖아요. 네. 이게 타자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법인, 개인 사업자, 개인의 저도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저도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근데 그러려면 일반 명의 분산까지. 이러니까 대출 리스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농담이에요. 그러려면은 그 사업자별로 매출이 좀 있어야 네, 또 이제 좀 나오지 않나요? 뭐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부동산 매매하면서 계속 만들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컨설팅도 개인 사업자나 법인 좀 분산해가지고 네, 하는 편이고요. 뭐 이것저것 또 하는 게 있어가지고 뭐 이거 매출은 조금씩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정석이고요. 정석대로 안 하시려면 네. 사업자 매출을 이렇게 서류 작업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게 지금 막혔어요. 막힌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럼? 일단은 제가 11월까지는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리고 이게 원래 3개월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사업자 내고 3개월 뒤에 한 네. 3개월을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 이제 야매가 있긴 했죠. 그러니까 야매가 네, 있었는데 그래서 그 야매가 저기 이제 세무사분이 보통 야매라는데. 굉장히 전문적으로 살기. 네네. 근데 이제 새마을금고가 그걸 안 하려고 하긴 했는데 네. 새마을금고가 제일 잘했거든요 원래.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이렇게 해서 많이 했는데 새마을금고는 감사 한 번 받고 지금 그걸 넣었다고. 네, 알면서도 해줬는데 네. 암묵적으로 하던 걸 중단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우리 셰프 관련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시 이제. 다음에 뭐 저는 뭐 제 채널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일단 주거랑 상업용 둘 다 저는 투자를 하다 보니까 주거용은 그래도 조금 전망이 괜찮은 것 같아요. 상저하고 예상하고 있고요. 네. 이제 상업용은 이게 아직도 한참 걸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소생을. 예, 일단 이제 주거용만 말씀드리면 수도권 기준으로 보면은 아까 공급 얘기하셨는데 공급 주는 것보다 사실 지금 금리나 이 오히려 수요 심리 쪽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내년이 되면 인천이 조금 주는 거 외에는 경기도 서울 물량은 5%밖에 안 줄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주는 게 아닙니다. 올해 대비. 그렇게 보면 공급 사이드보다는 오히려 수요 사이드에서 이 금리의 향방인데 그렇죠. 저희가 연준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예, 뭐 언제 밥이 또 밟아요. 확 뒤집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또 하나 좀 중요한 게 터졌어요. 못 터졌어요. 태양건설. 오늘 태영건설이 드디어 워크아웃. 예, 저는 사실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총선까지는 좀 끌고 가지 않을까 심폐소생을 해서 네, 근데 터트려버렸잖아요. 결국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 불씨가 될 수 있는 게 금리는 분명히 미국이 내리면 우리도 조금씩 눈치 보면서 내릴 수가 있는데 갑자기 레고 사태처럼 아, PF가 계속 터지면서 자금 경색이 되면서 금리가 다시 한번 발작이 일으키면 그렇죠. 예, 이 2, 3년을 보면 당연히 공급 쪽에 구조적으로 절대적이지만 네. 1년만 봤을 때는 또 6개월 정도만 봤을 때는 상반기까지는 크게 이렇게 오르기 쉽지 않을 거다. 다만 여기서 금리가 정말 급격하게 떨어지고 이럴 때 신생아 특례 이용한다고 하면 트리거가 예, 이게 좀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하반기 쪽에 집중을 하고 오히려 3, 4월까지는 좀 감망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면서 금리 내리는 거는 확인을 밟을 필요가 예, 부동산이 또 오르면은 뭐 급격하게 올랐다 내렸기도 하지만 한번 이게 조정위에서 다시 반등을 한다고 하면 최소 2, 3년 갈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바닥에서 잡기보다는 조금 무릎 이상에서 잡는다 생각을 하더라도 이제는 허리 이상에서 조금 리스크가 제거가 되는 거를 눈으로 확인하고 뛰어드시는 게 낫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크게 기회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거는 궁금한데 저는. 저 왜냐면 네. 지금 PF가 11% 12%잖아요. 네. 지금 상업용 아예 그냥 올스탑이잖아요. 주거용은 그래도 맞아요. 분양은 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물주들이 슬슬 이제 꼬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아, 슬슬. 예, 저도 식당을 하다 보니까 네. 내 건물 가고 싶어서 좀 알아봤는데 삼성동, 논현동, 뭐 대치동 이런데 콧대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뭐 가시니까 그런데 돈이 네. 많으시네. 아니 저희 식당이 있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좀 내려주겠다 연락이 와요. 슬슬 보면서 만에 하나 금리가 안 떨어지고 네. 지금 수준에서 한 발작이 나와버리면 건물이나 상가 쪽에서 어마어마한 기회가 오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좀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럼 지금 수익형 투자도 좋게 보신다는 건가요? 아니요 안 좋아요. 안 좋게 보신다. 너무 안 좋은데
만약 이 자산 가격이 많이 진짜 떨어지면. 폭락이 돼버리면 이럴 때 기회가 오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뭐 기회는 원래 예. 하락장 때 더 많이 예,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다들 기대하는 것처럼 뭐 올랐을 때는 크게 먹지는 못하지만 만에 하나 이런 부실이 나왔을 때 그렇죠. 예, 이럴 때 PF가 터지면서 이게 정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부동산 시장에서 엄청난 기회가 올 것 같아요. 이때는 현금이랑 달러가 그렇죠. 가장 큰 비트코인 2,300대 추가 매수를 했거든요. 그때 이 손을 눌러야 되는데 안 눌러지는 거야. 머리는 알거든. 아이씨 모르겠다. 딱 눌러버렸어. 와, 대단하다. 예, 그리고 이제 2,500에 또 추가 매수하고 이러면서도 왜냐면 지금 2배가 올랐죠. 3배 올랐죠. 저희. 이제 3배 올랐다가 이제 2배까지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이게 머리는 아는데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와, 막 움직이기가 내가 쉽지가 않지. 평당가가 4,900이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무너졌는데 진짜 1,000만 원 간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 예, 근데 부동산이 과연 될 거냐? 근데 부동산이 계속 떨어지면 이게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그때 금리 또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를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왕 아까 해모티님이 전망하시고 네이마님도 평상시 얘기하신 것처럼 뭐 주택은 크게 걱정이 없다. 결국 내가 사면 2년 후에 파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최소한 2년이 있어야 비과세가 되니까. 그러면 좀 빠르게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다 생각은 들어요. 다만 뭐 여태까지 계속 못 먹고 있었던 분들. 근데 주택 거래나 부동산 거래를 해봤던 분들은 하락이 와도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런 거래 자체가 없는 분들은 진짜 쫄려서 못 들어와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빠르게 좀 내지 마라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일단 금리가 내려가는 데는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 금리가 먼저 내려가는지. 근데 지금 금리가 안 내려가면 전 세계 경제가 초토화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10년물 국채 수익률 자체가 4% 아래로 떨어졌어요. 네네. 네, 환율도 그렇고 뭐 안 내려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더 10년물 국채 금리를 추정하는 우리나라의 대출 금리 같은 경우도 아까 3%대가 나왔다 했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렇게 나와야 돼요 지금.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올해는 하락이 올 줄 알았잖아요. 이제 미 연준 기준으로 한 세 차례 이상은 하반기에 진행할 줄 알았는데 또 이게 넘어가니까 와 이게 정말 연준 금리는 알 수가 없구나. 좀 더 겸손하겠구나.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겠구나. 파월이 어투를 시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사한다는 게 점도표를 봐라. 일단 거기 찍혀는 있는데 나도 그때 가서는 모르겠어. 이런 얘기예요. 시사한다는 게. 파월이 이 매파적 발언에서 비둘기파적으로 바뀐 거는 올해 처음이었고요. 이게. 아. 예, 그리고 내년에 점도표를 3차례 인하하겠다는 걸 시사했다라는 것 자체가 인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것도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데 내년에 미국 대선 있잖아요. 항상 대선 기간 때는 경제를 좋게 만들어야 되고 금리를 내려서 유동성을 풀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시기적으로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식시장도 좋고 이제 부동산 시장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네. 지금 이제 저도 사실은 관심이 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현금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뭔가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먼저 사전에 놓은 거예요. 아, 네. 지금 내고? 저는 올해 성파 아파트 하나 팔았고 그다음에 지금 노원구 아파트도 좀 내놓은 상태고 이미 뭐 이제 가계약금 들어왔으니까 매도가 된 거죠.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게 양도세 기간이 이번에 이제 면제를 해줬잖아요. 그렇죠. 5월까지만 양도세 일시적 면제를 했다가 그렇죠. 중간- 한번 연장을 했지만 네. 저는 그걸 떠나서 더 똘똘한 걸 잡으려면 그렇죠. 예, 저도 제가 원래- 입장에서는 좀 자질구레한 거는 하나씩 쳐내고 그리고 좀 크게 한번 먹어야 된다. 막말로 크게 한번 먹으려면 현금을 만들어놔야 된다. 이 생각에 이제 부동산들은 네. 뭐 매수를 위한 매도인 거죠. 그렇죠. 예, 그거 하나. 두 번째는 달러랑 엔화 박스 치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정도. 그러니까 저는 나름 호기심 많은 투자를 하면서도 나는 거기서는 보수적이에요. 달러랑 엔은 결국은 이 피어스는 잘 아시겠지만 박스 쳐놓고 1,300원 밑에 떨어진 좀 샀다가 1,350원에 1,400 가면 좀 팔고 엔화 800원대 들어가면 사고 또 950원 정도 되면 팔고 뭐 이러면 뭐 한 5천 정도만 돌려도 수익률이 한 두세 달에 5% 10% 나오면 이게 연간으로 하면 20-30% 수익이거든요. 특히 이 암호화폐가 좋아요. 얘는 변동률이 하루에도 15-20%잖아요. 비트코인도 제가 한 몇 개 정도는 아예 영구적으로 가져간다. 그리고 한 5등분을 해서 얘는 걸어놔요. 사는 순간 바로 5,400에 매도를 걸어놔요. 그럼 얘는 큰 걱정 안 하고 5%에서 10% 먹고 난 빠진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오히려 좀 단기로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위기가 안 오면 다행이고 그렇죠. 위기가 왔을 때는 이걸 다 팔아가지고 바로 현금성 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암호화폐 달러는 팔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완전 현금이에요. 이걸로 이제 딱 부동산 큰 거를 하나 들어가면 어떨까. 주식은 왜 안 하세요? 주식은 미국 주식만 해요. 아, 미국 주식. 그래서 그냥 시가총액 순위로 이제 애플, 뭐 구글, 아마존 뭐 이 정도만 그냥 다 사놓고 그냥 잊고 지내고 그 정도로 해서 하고 있어요. 제일 잘하시기는 하네. 주식 말아먹었고 나도 주식 말아먹었고 말아먹었다고 얘기하지 마요. 투자 중이라고 얘기해야죠. 말아먹었다고. 아니 안 팔셨잖아요. 네, 안 팔았는데 왜 그 투자 수익률을 확정을 지으시려고 했어요? 누가 봐도 말아먹었어. 나는 말아먹었어. 나도 안 팔았는데. 저 대주주입니다. 저도 한국 주식은 말아먹었어요. 저 대주주예요. 44,000주 가지고 있어요. 44,000주. 아, 저
우리금융 뭐 이런 거 아직도 물려 있거든요. SK 뭐 이런 거 다 물려 있는데 큐렉스라고 아세요? 모르시죠? 의료 장비 로봇인데 로봇. 예, 얘를 제가 10년 전에 들어갔어요. 삼성이랑 현대중공업에서 인수한돼가지고 그 인수설에 들어갔는데 인수가 안 된 거예요, 걔네들이. 그때부터 물려가지고 있다가 얼마 전에 보니까 갑자기 주식이 6배 올랐더라고요. 오, 그러면서 플러스 됐어요, 전체 주식이. 그 사이 안 보셨어요? 아예 안 봤어요, 저는. 한 3년에 한 번씩 봤어요. 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든 부동산 투자하든 아니, 투자해놓고 잠깐 기절해 있어서 몇 아, 년 근데 뒤에 주식 비중은 워낙 낮고 저는 이제 부동산과 코인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규모가 이제 달라서 부동산에 비해서 조금 낮은 규모니까 버틴 게 아니라 잊어먹고 계신 거잖아요. 아, 그렇죠. 이제 없는 돈 셈 치자 이런 거. 그래서 사실 미국 주식 샀을 때가 마음이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냥 이거는 사놓으면 뭐 물려도.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은 최근 2년 동안 이제 워낙 뒤통수도 많이 맞고 상호형 부동산에서 힘들었어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대단하시다. 그래도 그걸 다 딛고 역전세도 좀 맞으셨고 역전세는 2개 정도 맞았죠. 네, 그러면서 현금의 중요성을 5억 내외로 맞으셨을 거예요. 서울이면 아, 두 채. 5억까지는 한 2, 3억 정도? 네.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있던 게 의외로 또 이게 그- 신의 한 수였던 게 워낙 못 돌려받았잖아요, 그동안. 네. 그러니까 얘가 3억이 올랐는데 역전세가 나가지고 2억이 나니까 1억을 오히려 또 네.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투자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게 항상 세옹지마다. 그럼요. 예. 그리고 제가 고객이 제 상담을 받고 갭 투자를 들어갔는데 갭이 너무 벌어진 거예요. 전세가 떨어지면서. 그때 돈을 빌려줬거든요. 그때가 코인 하락장이었어요. 컨설팅 받으세요. 이분한테. 예. 아니 그냥 무이자로 그냥 잠시. 예. 근데 그때 코인 하락장이었단 말이야.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거 코인 좀 더 돌리면 되는데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빌려줬는데 그때 막 부담이 예, 막 20% 30% 빠진 거예요. 그냥. 정말 그것도 세웅지만 맞네.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내가 좀 분산을 하면서 약간 욕심을 내려놓는 게 또 투자의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자, 요거 분명 살리고. 질문 하나만 하죠. 예. 아, 예, 괜찮습니다. 그 상업용 부동산 사실 때 그게 이제 금리가 올라가서 리스크가 터지면은 상업용 부동산 쪽이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질 거잖아요. 예, 예. 그럼 그때 이제 뭔가 매수 찬스를 잡으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그러면 그때 살려면 대출을 끼고 사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일본은. 그럼 맞습니다. 대출 받을 때 금리가 또 되게 높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초기에는 그럼 들어가는 그건 이제 금리가 그거죠. 터질 것 같아요. 네. 이 전제 조건은 금리가 피크 때 사더라도 그렇죠. 금리가 떨어진다는 게 그렇죠. 가정이 되면 요거 그 차이가 그게 핵심이에요. 살 때는 내가 5%의 대출을 그렇죠. 받더라도 이게 2년 후 최소 뭐 상도 2년은 들고 있어야 될까. 이때 3% 정도까지만 떨어진다고 하면 땡큐. 결국은 지금 5%에 사더라도 자산 가격이 저는 최소한 20-30%가 더 떨어졌을 때 산다는 가정이잖아요. 그러면 수익률이 뭐 한 3%가 나온다 치면 사실 이자를 이제 내고 나면 월세 수익이 전혀 없겠죠. 그렇죠. 버텨야 돼. 그때 버틸 수. 근데 이걸 좀 2년만 버티고 3년만 버틴다고 하면 결국은 금리로 인해서 자산 가격은 다시 올라간단 말이에요. 부동산하고 다르게 오히려 주거용구랑 다르게 오히려 상업용 부동산은 월세 비중이잖아요. 월세 몇 프로에 따라서 강남 일부 빼거든요. 그러면 월세 수익률에 따라서 내 물건의 매매가가 가치. 달라지기 아, 때문에 그렇죠. 예, 이 부분에서는 맞아요. 오히려 상업용 부동산에서도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지금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말을 좀 보태자면 지금 상업용 뭐 꼬마 빌딩이라든가 상업용 부동산을 투자하신 분들 중에 나락 가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제로금리 때 저렴한 금리를 활용해서 굉장히 많은 대출을 받아가지고 수익형 부동산에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금리 자체가 대출 금리가 2%대 3%대다 보니까 한 4%만 나와도 이제 이게 충분히 수익이 가능하다 해서 우르르 들어가셨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무리 이게 풀로 공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손해가 나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많이 사라지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럼 그거만큼 일단 처음에 싸게 사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금리가 떨어진다는 비싼 상태를 버텨야 돼. 일정 기간 그렇죠. 버텨야 돼. 네, 일정은 그거 그래서 버티고 더더욱 나서 가격이 조정이 됐을 때 사야지 이 수익률이 마이너스는 안 나니까요. 예, 그렇게 보면. 근데 이게 그냥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상업용 처음 올렸습니다 그동안. 지산만 지식산업센터만 예, 4개. 그다음 지식산업센터 기숙사가 2개, 오피스텔이 2개. 예, 이렇게 이제 물렸잖아요 3년 동안 제가. 이러니까 여기서 하셨어요? 뭐 매도는 안 되고 있죠 거의. 그렇죠. 예,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잃었는 줄 알았는데 지금 다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맞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내가 이제 교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금리가 2%대 제가 샀거든요. 2.6% 그러니까 사면 그냥 3-4%가 다 수익이 나는데 시세 차익도 지산이 낮단 말이에요. 서울 거는 뭐 성수동이나 여기 문정이나 영등포는 낮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왜냐면 규제가 너무 심하니까 더 이상은 아파트 못 건들겠다. 그래서 말미에 들어갔다가 물렸는데 다행인 거는 기숙사가 투루스 이름이다 보니까 얘는 그래도 임대는 잘 돼요. 근데 지산은 공실이 오래 가잖아요. 네, 그래서 느낀 게 그래도 주거용이 낫구나 그나마. 그리고
여기서 많이 물렸지만 크게 가려면 결국 건물로 가야겠구나. 그렇죠. 땅을 가져야 된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조금 이렇게 칼을 갈고 있는 상황이죠. 예, 다만 이 과정이 정말 힘들다는 거. 네, 진짜 힘들었어요. 이전에는 진짜 잘 버티셨네요. 어떻게 버티셨을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아 힘들었습니다. 진짜 잠이 안 오고 막 진짜 한동안은 야 이거 이러다가 네, 파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가다가 들었어요. 퍽퍽 숨이 네. 톡톡 막혔어요. 그 지산 임대는 맞추셨어요? 임대는 게도 다행히 저는 다 작은 걸 해서 뭐 공실 긴게 3개월, 보통 2개월 안에 다 나가긴 했었어요. 아 다 나갔어요? 네. 근데 제 주변 분들 아닐 때못 맞추셨어요. 아 그쵸. 네. 못 맞춘 게 대부분이다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초보 들어가 주거용하는 게 아파트 하는 게 제일 무난해요. 근데 말을 이렇게 하셔서 그렇지. 아 진짜 저도 역전세 몇 억씩 맞아보고 하면 돈이 없을 때는 자다 퍽 숨이 막혔어요. 네. 심장 어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버티셨어. 아 왜냐면 그동안 10년 동안 3년을. 투자를 해가지고 단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부동산은. 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네, 금리 낮을 때. 이거 좋다. 그래서 결국 현금에 두는 것도 투자구나 이걸 느꼈어요. 현금은 가지고 있으면 저는 그냥 바본자였어요. 기회를 네. 잡을 수 있잖아요. 뭐든지 부동산을 사나 해서 심지어 해외 부동산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느낀 게 현금 비중을 무조건 가지고 있었고 달러를 팔면 안 되는구나. 달러 팔아서 계속 부동산 샀거든요. 코로나 시기 때 캐시 이제 뭐 트래시인가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네. 돈은 곧 쓰레기다 뭐 이렇게 되면서 그렇죠. 화폐 가치를 굉장히 많이 떨어뜨리면서 정말 저축하면 바보다 소리가 굉장히 유행했었죠. 근데 다만 이제 하나 유의사항은 이 내용만 아시고 현금이 또 최고라 생각하실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특수한 케이스예요 정말. 그렇죠. 특수한 케이스. 인플레이션보다 네. 금리가 발작을 해서 이게 자산 가격을 다 무너뜨리니까. 그리고 뭐 경제 위기가 온다는 것도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인데 이것만 기다리고 이제 부동산에 이 에셋을 안 가지고 있던 거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되게 위험한 선택이다. 네. 자기 살 집은 일단은 언제는 아니고 적당한 시기에 무조건 개설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살 집은. 근데 여기 상업용 부동산의 이제 기회, 타이밍 이런 걸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보고 있는 거죠. 다만 제 채널 얘기는 안 하죠. 상업용 또 제 얘기 듣고 좀 물리신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상업용 얘기해봤자 아무도 지금 관심도 없어요. 다 물려있고 지금 힘들어서. 근데 이거를 극복을 해서 또 기회를 삼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